평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들이 모인 곳, 그곳에서 저는 러시아어로 사랑한다는 말을 배운 게 아니었어요. 그 말을 진심으로 느끼게 된 겁니다. 외국 귀빈 앞에서 웃고 술을 따르고 통역하는 것이 제 임무였죠. 그런데 그 남자의 눈빛은 달랐어요. 저를 도구가 아닌 사람으로 바라본 건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품속에 숨긴 편지 한 장, 러시아어로 쓰인 단 한 줄이 제 세상을 무너뜨렸어요. 보이부 신문실 불빛 아래서 저는 알게 되었죠. 그가 스스로 떠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당에서 쫓겨났고 어머니는 쓰러졌고 저는 함경북도 끝자락으로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두만강 위에서 총성을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죽거나 자유롭거나 둘 중 하나였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양의 가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를 향해 위험을 감수한 탈북민에게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1993년 평양 만경대구역의 가을은 유난히도 차가웠어요. 14살이었던 저는 그날 아침 어머니가 다려준 하얀 교복을 입고 만경대 예술학교 강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강당 안에서 제 이름이 불릴 수도 있다는 사실, 그것이 저를 온몸으로 떨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만경대 예술학교는 평양에서도 특별한 곳이었어요. 전국에서 가장 예쁘고 재능 있는 아이들만 모인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저는 6살 때부터 무용을 배웠고 10살 때 러시아어 수업에서 선생님이 놀랄 만큼 빠르게 언어를 흡수했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어요. 높은 지위는 아니었지만 평양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였죠. 어머니는 항상 말했습니다. 우리 은하는 특별한 아이라고, 반드시 큰 무대에 서게 될 거라고요. 그날 강당에는 200여 명의 소녀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하나같이 단정한 교복, 꼿꼿한 자세, 그리고 긴장으로 굳어버린 얼굴들이었죠. 심사위원석에는 군복을 입은 사람들과 양복을 차려입은 간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 눈빛의 의미를 알지 못했죠. 그저 선택받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던 겁니다. 심사는 3단계로 진행되었어요. 첫 번째는 외모 심사였습니다. 한 줄로 세워진 소녀들 앞을 심사위원들이 천천히 걸어다니며 얼굴을 들여다보고 키를 재고 손가락 끝까지 살펴보았죠. 두 번째는 재능 심사였어요. 저는 무용을 추었습니다. 조선무용의 기본 동작을 선보이는 동안 심사위원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세 번째는 면접이었습니다. 러시아어로 자기소개를 하라는 질문에 저는 준비한 대로 유창하게 대답했어요. 심사위원들이 서로 눈짓을 교환하는 것이 보였죠. 결과는 3일 후에 나왔습니다. 학교로 검은색 승용차가 찾아왔어요. 차에서 내린 여성 간부가 담임 선생님에게 무언가를 전달했고 선생님은 저를 불렀죠. 복도에 나가보니 그 여성 간부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한다. 동무는 선발되었다. 그 한마디가 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집에 돌아와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얼굴이었어요. 아버지는 당 간부였기에 기쁨조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성질의 제한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달랐어요. 처음에는 환하게 웃었지만 밤이 되자 부엌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소리를 이불 속에서 들었죠. 왜 우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선택받았다는 것은 영광이라고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늘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머리카락을 한참 동안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어디서든 살아남아야 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있어야 한다고요. 저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14살의 저에게 살아남는다는 것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 선생님께 칭찬받는 것, 그 정도의 의미였던 거죠. 다음 날 아침 검은색 승용차가 다시 왔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차에 올랐어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죠. 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아버지는 안방에서 담배를 피우며 벽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차가 모퉁이를 돌아 어머니의 모습이 사라지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텅 비어버렸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제가 어머니를 마음 편히 볼 수 있었던 마지막 날이었다는 것을요. 차는 평양 시내를 벗어나 어딘가로 한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어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이 나타났을 때 운전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죠. 도착했다. 내리라고요. 철문이 열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어요. 쇠가 쇠를 물어뜯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죠. 14살의 저는 그렇게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배운 첫 번째 교훈은 간단했어요. 이곳에서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는 것이었죠. 기쁨조의 첫날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넓은 숙소에 2층 침대가 줄지어 있었고 저와 비슷한 또래의 소녀 20명 남짓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또래답지 않게 예뻤고 눈빛만은 어딘가 경계심으로 가득했죠. 저를 맞이한 것은 담당 관리원이었어요.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군복 비슷한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이름 대신 번호를 불렀어요. 오늘부터 너는 37번이라고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곳이 학교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했던 겁니다. 첫 주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이름의 훈련이었어요. 아침 5시에 기상하여 세수와 화장을 마치고 6시부터 무용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점심 전까지 4시간을 쉬지 않고 춤을 추었죠. 오후에는 악기 연습, 노래 연습, 그리고 예절 교육이 이어졌어요. 예절 교육이란 것은 술을 따르는 법, 웃는 법, 고개를 숙이는 각도, 눈을 맞추는 시간까지 세밀하게 규정된 것이었습니다. 웃을 때는 이가 4개 이상 보여서는 안 되었고 술잔을 건넬 때 손가락의 위치까지 정해져 있었죠. 동기들은 저마다 다른 곳에서 온 아이들이었어요. 평양 출신도 있었고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였죠. 모두 아름다웠고 모두 무언가 하나씩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 옆 침대를 쓰는 수련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함경남도에서 올라온 아이였는데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쳤어요. 수련이는 첫날 밤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울음소리를 들었죠. 위로해줄 말을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위로라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규율은 상상 이상으로 철저했어요. 숙소 밖으로는 허락 없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전화는 물론이고 편지도 금지였죠. 가족 면회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관리원이 동석한 상태에서 30분만 허락되었어요. 대화 내용은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났을 때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였지만
관리원의 눈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건강하냐는 인사뿐이었죠.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는 제 위치를 알게 되었어요. 기쁨조 안에서도 등급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는 무대 공연을 담당하는 조였고 그 위는 연회 접대 조, 그리고 가장 위는 특별수행조였어요. 저는 처음에 연회 접대 조에 배치되었습니다. 공연을 하고 술을 따르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주된 업무였죠. 고위 간부들이 모이는 자리에 불려나가는 날이면 새벽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화장, 의상, 머리 손질까지 완벽하게 마친 뒤 차에 실려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연회에 나갔던 날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평양 시내의 한 호화로운 건물이었습니다. 넓은 홀에 둥근 테이블이 여럿 놓여 있었고 중년과 노년의 남자들이 양복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죠. 음식은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것들이었어요. 수입산 과일, 외국산 술, 온갖 종류의 고기 요리가 테이블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굶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내는 것은 곧 죽음이었죠. 저는 지시받은 대로 웃고 술을 따르고 시키는 대로 노래를 불렀어요. 간부들은 저를 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잘 길들여진 새를 구경하는 것처럼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세수를 하는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두껍게 칠한 화장 아래 14살 소녀의 얼굴이 있었지만 눈빛만은 이미 그 나이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곳의 규칙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보이지 마라, 질문하지 마라, 시키는 대로만 하라.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반대로 이것을 어기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동기 중 한 명이 관리원에게 집에 가고 싶다고 울며 매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다음 날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 자체가 금지였으니까요. 수련이와 저는 말없이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어요. 직접적인 위로의 말은 하지 못했지만 힘든 날 서로의 손을 잠깐 잡아주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이 세장 안에서 허락된 유일한 온기였죠. 밤이 되면 숙소에 불이 꺼지고 20명의 소녀들이 각자의 침대에 누웠어요.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잠꼬대를 하고 누군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있어야 한다는 그 말을요. 그때는 그저 막연한 당부라고 생각했지만 이곳에 온 뒤로 그 말의 무게가 매일 밤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기쁨조에 들어온 지 4년이 흘렀을 때 저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1997년 봄이었습니다. 관리원이 저를 따로 불러 사무실로 데려갔죠.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사무실에는 관리원 외에 군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대좌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보위부 소속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차가운 인상의 사람이었죠. 대좌가 입을 열었어요. 37번 동무 러시아어 실력이 출중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요. 저는 곧바로 고개를 숙이며 과분한 평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이곳에서 배운 대응 방식이었으니까요. 어떤 칭찬에도 겸손하게, 어떤 질문에도 조심스럽게 답하는 것이 생존의 기본이었던 거죠. 대자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외국 귀빈 접대 통역 임무 배정서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기쁨조 안에서도 외국 귀빈 통역은 최상위 임무에 해당했습니다. 보통은 경력이 10년 이상인 선배들에게만 주어지는 자리였죠. 18살의 저에게 이 임무가 내려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대좌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기존 통역원들의 수준이 상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새로운 인재를 찾고 있었고 제가 선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이부 소속의 남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임무는 영광인 동시에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고 했죠. 외국인과의 접촉에서 단 한마디라도 부적절한 말을 하면 그 결과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돌아간다는 경고였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차가운 땀을 느꼈지만 표정은 완벽하게 유지했죠. 그것이 4년간 훈련받은 결과였던 겁니다. 그날부터 제 일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존의 연애 접대조에서 빠져나와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에 투입되었습니다. 러시아어 심화과정, 외교 프로토콜, 국제정세 기초교육까지 하루 12시간 이상의 학습이 이어졌죠. 특히 외교 프로토콜 교육은 치밀했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통역할 수 있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른다고 대답해야 하는지가 세세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인권, 수용소, 식량난 같은 단어가 나오면 즉시 화제를 전환하라는 지시도 받았죠. 동기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부러워하는 아이들과 걱정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수련이는 후자였죠. 어느 날 밤 불이 꺼진 뒤 수련이가 제 침대로 살짝 다가와 속삭였어요. 외국 사람들 가까이 가는 건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통역만 하면 되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련이의 눈빛에 담긴 진심 어린 걱정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어요. 그 아이는 저보다 이곳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였죠. 교육기간 중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저보다 먼저 외국 기빈 통역을 담당했던 선배 하나가 갑자기 교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다만 관리원이 전체 조회 시간에 한마디를 던졌죠. 임무의 사적 감정을 개입시키는 것은 반역과 같다고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너무 늦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석 달간의 교육이 끝나고 저는 첫 번째 실전에 투입되었어요. 러시아 무역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한 자리였습니다. 만수대의사당 인근의 영빈관에서 열린 공식 만찬이었죠. 저는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그 자리에 섰어요. 화장을 마치고 지시받은 의상을 입고 미소를 만든 채로요. 통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의 반응도 좋았고 상부에서도 만족한다는 평가가 내려왔죠. 그렇게 몇 차례의 통역을 무사히 마치면서 저는 이 임무에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어요. 외국인들 앞에서 유창한 러시아어로 대화를 나누는 순간만큼은 제가 번호가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통역을 하는 동안에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의미를 가졌고 상대방이 제 말에 귀를 기울였죠. 그 감각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새장 속의 새가 잠깐 하늘을 본 것과 같았던 겁니다. 하늘을 본 새는 더 이상 새장이 전부라고 믿을 수 없게 되니까요. 그리고 1998년 가을, 그 하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1998년 10월, 러시아 외교 사절단이 평양을 방문했어요. 이번 방문은 이전과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사절단 인원만 20명이 넘었고 양국 간 경제 협력에 관한 중요한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죠. 저는 열흘 전부터 이번 방문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어요. 사절단 주요 인사들의 이름, 직책, 성향, 그리고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되는 주제들의 목록이 빼곡하게 적힌 서류를 외워야 했습니다. 방문 첫날 순안공항에서 사절단을 맞이하는 의전 행사가 있었어요. 저는 영빈관 배치조에 속해 있었기에 공항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빈관 로비에서 사절단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의상 점검, 좌석 배치 확인, 통역 장비 테스트까지 마치고 대기하는 동안 관리원이 다가와 한 가지 추가 지시를 전달했어요. 이번 사절단 중 드미트리 세르게예비치라는 젊은 외교관이 있는데 이 사람의 전담 통역을 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담 통역이라는 말에 긴장이 되었어요. 보통은 회의장에서 전체 통역을 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는데 특정 인물의 전담은 처음이었죠. 관리원은 덧붙였습니다. 이 외교관이 이번 회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서류에서 그의 이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드미트리 세르게예비치 볼코프, 31살 러시아 외교부 동아시아국 소속이었죠. 사절단이 영빈관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순간적으로 분주해졌어요. 양복을 입은 러시아 외교관들과 안내원들이 뒤섞이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배정받은 위치에 서서 드미트리를 기다렸죠. 그가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한눈에 그를 알아보았어요. 서류 사진보다 키가 크고 서류 사진보다 눈이 깊었습니다. 밝은 갈색 머리카락 아래로 짙은 파란 눈이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죠. 저는 다가가서 러시아어로 인사했어요. 볼코프 동지, 환영합니다. 저는 통역을 담당할 은하라고 합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이 이상했어요. 다른 외교관들은 통역원을 볼 때 도구를 확인하듯 스쳐보는 것이 보통이었죠. 그런데 드미트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억지로 만든 외교적 미소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따뜻한 미소였죠. 스파시보, 은하,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상대방이 제 이름을 소중하게 발음하는 것을 느꼈어요. 첫날 공식 만찬에서 저는 드미트리 옆에 앉아 통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예상과 달리 과묵한 편이었어요. 다른 외교관들이 형식적인 건배사를 반복하는 동안 드미트리는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주위를 관찰하고 있었죠. 가끔 저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들이 특이했어요. 이 음식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이냐? 창밖에 보이는 건물은 무엇이냐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외교적 화제가 아닌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오는 질문들이었죠. 만찬 중간에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러시아 측 수석 대표가 농담을 던졌는데 그 농담이 조선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웃었죠. 저도 지시받은 대로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미트리만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이즈빈이 미안하다고요.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멈추게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기쁨조에 들어온 이후로 그 누구도 저에게 사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임무가 더해질 뿐이었죠. 미안하다는 단어는 이곳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낯선 외국인이 자기 동료의 농담에 대해 통역원인 저에게 사과를 했던 겁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그의 이즈비니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사절단이 숙소로 돌아간 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통역 과정에서 오간 대화의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 규정이었죠. 펜을 잡고 보고서를 쓰면서 드미트리가 했던 질문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음식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이냐? 쓰면서 깨달았어요.
그는 저에게 통역을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화를 나눈 거였죠.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세상 안에서만 살아온 저에게는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던 겁니다. 사절단의 방문 일정은 열흘이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드미트리를 영빈관 로비에서 만나 하루 종일 그의 곁에서 통역을 수행했습니다. 회의장에서, 시찰 현장에서, 만찬장에서 저는 항상 그의 오른쪽 방걸음 뒤에 서 있었죠. 통역원의 위치는 정확히 규정되어 있었어요.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오전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까지 1시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드미트리가 영빈관 정원을 걷고 싶다고 했죠. 관리원에게 보고한 뒤 허가를 받아 함께 정원으로 나갔어요. 10월의 평양은 단풍이 절정이었습니다. 붉은 잎사귀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정원을 걸으면서 드미트리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러시아어로 된 그의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모스크바에도 이런 가을이 있는데 여기 가을이 더 조용하다고 했어요. 저는 형식적으로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저를 바라보았죠. 은하, 당신은 이 정원을 좋아하느냐고 물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감정적인 대답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곳에서 저에게 주어진 대답은 항상 정해져 있었고 개인적인 감정을 묻는 질문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드미트리는 기다려 주었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죠. 저는 결국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좋아한다고, 가을이 좋다고요. 그것이 제가 기쁨조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한 진심 어린 대답이었습니다. 드미트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미소가 가슴 깊은 곳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죠. 나흘째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회의장에서 통역을 할 때 드미트리의 말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의 높낮이, 말의 속도, 문장 사이에 짧은 침묵까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통역의 질이 올라갔다고 상부에서 칭찬이 내려왔죠. 하지만 그 이유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는 더 정확한 통역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말 하나하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싶었던 거였죠. 닷새째 되던 날 시찰 일정 중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길었어요. 뒷좌석에 드미트리와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도로가 울퉁불퉁했습니다. 차가 크게 흔들리는 순간 제 손이 좌석 위에서 미끄러졌고 드미트리의 손등 위에 겹쳐졌어요.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접촉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움츠렸죠. 하지만 그 1초 동안 느낀 온기가 손바닥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어요. 드미트리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귀가 살짝 붉어진 것을 저는 보았죠. 엿새째 밤 공식 만찬이 끝난 뒤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떠나고 만찬장에 저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드미트리가 들어왔어요. 잊고 간 서류가 있다며 테이블 위를 살피는 척했지만 서류를 찾은 뒤에도 바로 나가지 않았죠. 은하 하고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드미트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외교관의 침착함 뒤로 무언가 간절한 것이 비치고 있었죠. 그가 말했어요. 당신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곳의 규칙, 감시의 눈, 보위부의 경고,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심장은 규칙을 몰랐습니다. 가슴이 미칠 듯이 뛰고 있었죠.
저는 고맙다는 말만 겨우 내뱉었어요. 그리고 서둘러 만찬장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다리가 떨리고 있었죠. 숙소에 돌아와 침대에 앉았을 때 수련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요? 저는 아무 일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련이는 제 눈을 오래 들여다본 뒤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도 알고 있었죠. 일회째, 여드레째, 아흘에째, 날이 갈수록 드미트리와의 거리는 좁아졌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완벽한 통역원과 외교관이었지만 눈빛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볼 때 눈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저도 그를 볼 때 심장이 뛰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죠. 말로 꺼내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꺼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의지만으로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열흘째가 다가올수록 그가 떠난다는 사실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면서 저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아직 떠나지도 않은 사람을 이미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 감정은 달콤한 동시에 날카로웠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아름다웠지만 날 수 없다는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잔인했어요. 그리고 아흘째 밤 드미트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아흘째 밤이었어요. 공식 만찬이 끝나고 사절단이 영빈관으로 돌아가는 순간 드미트리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죠. 악수를 하듯 손을 잡았다가 놓는 그 찰나에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제 손바닥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온 거예요. 주위의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그렇게 믿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안의 종이가 불에 달궈진 쇠조각처럼 뜨겁게 느껴졌죠. 차에는 관리원이 동석하고 있었기에 꺼내볼 수 없었어요. 숙소에 도착한 뒤에도 바로 펼쳐볼 수 없었습니다. 동기들이 있었고 감시의 눈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세면장에 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러시아어 필기체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뜨이 자슬루지바에시 스바보두. 당신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심장을 관통하는 것 같았어요. 자유라는 단어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주한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죠. 이곳에서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아니, 존재하지만 절대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금기였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를 내서는 안 되었기에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화장실 칸 안에서 웅크린 채 종이 한 장을 가슴에 꼭 누르며 흐느꼈죠. 그것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사람으로 보고 제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해준 것에 대한 감격이었습니다. 14살에 이곳에 들어온 이후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죠. 한참을 울고 나서야 현실이 돌아왔어요. 이 편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외국인에게서 받은 모든 물건은 즉시 관리원에게 보고해야 했어요. 편지, 메모, 선물, 어떤 것이든 예외가 없었죠. 보고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되면 그것은 곧 간첩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종이 한 장이 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버릴 수 없었어요. 찢어서 변기에 버리면 그만인 작은 종이 조각이었지만 그 위에 적힌 글자가 제 존재 전체를 흔들어 놓은 뒤였습니다. 저는 결국 편지를 접어 속옷 안쪽에 숨겼어요.
가슴 바로 위 심장이 뛰는 자리예요. 화장실에서 나와 세수를 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종이의 모서리가 피부에 닿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위험의 감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처음으로 자발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기쁨조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요. 다음 날 아침 열흘째이자 사절단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와 같이 화장을 하고 의상을 갖춰 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어제와 같았지만 가슴에 숨긴 종이 한 장이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어버렸죠. 세상이 같은 세상인데 달라 보였어요. 영빈관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평양의 거리가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었습니다. 아니, 낯선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제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마지막 날 공식 일정은 오전 회의와 오후 환송 행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드미트리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어요. 통역할 내용이 줄어들었지만 그 침묵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잠깐의 휴식 시간에 드미트리가 복도에서 저와 마주쳤어요.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기에 공식적인 대화만 가능했습니다. 그가 러시아어로 말했어요. 이번 방문 동안 훌륭한 통역에 감사한다고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것,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것, 그리고 잊지 않겠다는 것을요. 저는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서요. 오후 환송 행사에서 사절단이 차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드미트리가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 사람 사이에서 저를 찾는 그의 시선이 느껴졌죠. 눈이 마주쳤어요. 2, 3초였을 겁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없었던 모든 말들이 눈빛 속에 담겨오갔어요. 그리고 그는 차에 탔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영빈관 정문을 빠져나갔죠. 차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관리원이 돌아가라고 불러서야 겨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가슴에 숨긴 편지가 심장 박동에 맞춰 미세하게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마치 두 번째 심장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절단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것은 종이 한 장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는 제 안에 자유라는 단어를 심어놓고 간 거였어요. 한번 심어진 그 단어는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더 이상 뽑아낼 수 없게 되어버렸던 겁니다. 사절단이 떠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러시아 측에서 후속 실무 협의를 위해 소규모 대표단을 다시 보내기로 했다는 거였습니다. 대표단 명단에 드미트리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하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시 그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움과 기쁨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죠. 1998년 11월 드미트리가 다시 평양에 왔어요. 이번에는 사절단 규모가 작았고 일정도 일주일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의 전담 통역으로 다시 배정되었죠. 첫날 영빈관 로비에서 다시 마주했을 때 드미트리의 표정에 안도와 기쁨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공식적인 인사만 나누었어요. 주위에는 항상 누군가의 눈이 있었으니까요. 이틀째 되던 날 일정 중에 평양 외곽의 공장을 시찰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차량으로 1시간 넘게 이동해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시찰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차량 한 대가 고장이 났죠. 수행원들이 수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30분가량의 대기 시간이 생겼어요.
드미트리가 근처를 걷고 싶다고 했고 저는 통역원으로서 동행해야 했습니다. 공장 뒤편으로 난 작은 길을 따라 걸었어요. 앙상한 겨울나무들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죠. 수행원들의 시야에서 약간 벗어난 순간 드미트리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편지를 읽었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은하, 나는 모스크바로 돌아간 뒤에도 당신 생각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고 저 역시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규칙도 감시도 두려움도 모두 멀어져 버렸어요.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다고 매일 밤 당신의 편지를 꺼내 읽었다고요. 그날 이후 우리는 일정의 틈새를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시찰 현장에서의 이동 시간, 회의 전후의 짧은 공백, 만찬 준비 중에 잠깐의 여유, 그 모든 순간을 모아서 우리만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대화는 항상 러시아어로 했어요. 주위에 러시아어를 알아듣는 북한 사람은 거의 없었기에 그나마 안전했죠. 하지만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이부의 감시원 중에 러시아어를 해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평양 외곽의 한적한 장소에서 잠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겨울 나뭇가지들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는 곳이었습니다. 드미트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가 말했죠. 함께 러시아로 가자고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외교 채널을 통해 어떻게든 길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기쁨조 출신이 외국인과 함께 나간다는 것은 이 나라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발각되는 순간 저뿐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친척들까지 모두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그럴 수 없다고, 당신은 모른다고, 이 나라가 어떤 곳인지 당신은 정말 모른다고요. 드미트리의 눈이 붉어졌어요.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더 데려가고 싶은 거라고요. 저는 그의 손을 놓았어요. 놓아야 했습니다. 이 손을 잡고 있으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겨울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흘째, 닷새째, 엿새째, 남은 시간이 줄어들수록 우리의 만남은 더 절박해졌어요. 드미트리는 틈만 나면 저에게 러시아 대사관을 통한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매번 고개를 저었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에게 이해시키려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그런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무서웠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가장 위험한 독이었으니까요. 마지막 날 전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이면 그가 떠나고 다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편지 한 장을 쓰기로 했죠. 숙소에서 모두 잠든 뒤 이불 속에서 작은 종이에 러시아어로 적었어요. 당신을 만나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어디에 있든 당신을 기억하겠다고요. 그 편지를 전달할 방법은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쓰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는 곧 알게 될 터였죠. 7째 날, 사절단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슴에는 드미트리에게 줄 편지가 숨겨져 있었죠. 하지만 그날 아침 평소와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관리원의 표정이 어딘가 경직되어 있었고
숙소 밖에 평소에는 없던 차량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영빈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관리원이 한마디를 던졌어요. 오늘은 일정이 변경되었으니 통보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죠. 저는 불안했지만 표정을 관리했어요. 4년간의 훈련이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영빈관에 도착했지만 로비에서 드미트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절단 전체가 별도의 회의실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는 말만 들었어요.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저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이 커져갔어요.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더니 보이부 소속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특수임무를 배정받던 날 사무실에서 보았던 그 차가운 인상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의자에 앉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메스처럼 날카로웠죠. 37번 동무, 최근 통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이한 점은 없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온 신경을 집중했죠. 그가 다시 물었어요. 볼코프 외교관과의 대화에서 업무 외의 내용을 주고받은 적이 있느냐고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유지했어요. 없었다고, 모든 대화는 업무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대답했죠.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니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사진이었습니다. 공장 뒤편 나무들 사이에서 드미트리와 제가 마주 서 있는 모습이 흑백으로 찍혀 있었죠. 거리는 멀었지만 두 사람이 가까이 서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보였어요. 피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고. 저는 시찰 현장에서 통역 중에 잠시 이동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변 환경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아 걸으면서 통역한 것이라고요. 준비된 대답은 아니었어요. 순간적으로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죠. 그가 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믿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추더니 한마디를 던졌죠. 앞으로의 행동을 조심하라고, 동무의 가족이 아직 평양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요. 그가 나간 뒤 저는 대기실에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온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에 숨긴 편지가 시한폭탄처럼 느껴졌죠. 지금 당장 없애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화장실로 가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제가 쓴 편지를, 드미트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 편지를 찢어서 변기에 버렸어요. 물이 내려가면서 종이 조각들이 빙글빙글 돌다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드미트리가 제게 준 첫 번째 편지, 당신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그 편지만은 참아버릴 수 없었어요. 그것을 버리는 것은 제 안에 남은 마지막 불씨를 스스로 끄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오후 늦게 사절단이 예정보다 하루 일찍 출국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공식적인 이유는 모스크바의 긴급 업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보이부가 개입한 거라는 것을요. 환송 행사도 없었습니다. 사절단은 조용히 순안공항으로 이동했고 저는 영빈관 대기실에 갇혀 있었죠. 드미트리가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마지막 인사도 마지막 눈빛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저 혼자 대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죠. 하늘이 잿빛이었어요. 바람이 유리창을 때리고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고 세상이 제 안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슬픔을 어디에 담아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옆 침대의 수련이가 제 이불 위에 손을 올렸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것이 그날 밤 저를 지탱해준 유일한 온기였죠. 드미트리가 떠난 뒤 며칠이 지났지만 보이부의 추가 조사는 없었어요. 사진 한 장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했던 건지 아니면 외교적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던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일상이라는 것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색이 빠진 것처럼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외국 기빈 통역 임무에서는 해제되었어요. 공식적인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지만 실제 이유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죠. 저는 다시 연애 접대조로 돌아갔습니다. 예전처럼 웃고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는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소의 형태는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으니까요. 밤마다 드미트리를 생각했어요. 그가 무사히 모스크바에 돌아갔는지, 자신의 의지로 떠난 것인지, 아니면 강제로 쫓겨난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보낼 방법도 없었죠. 국제 우편은 개인에게 허락되지 않았고 외교 채널은 당연히 불가능했어요. 저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채로요.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어요. 1999년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드미트리가 다시 평양에 온다는 이야기도, 러시아 사절단이 방문한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안에서부터 서서히 비어가고 있었어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했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죠. 수련이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제 침대 옆에 앉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잊어야 한다고, 이곳에서 그런 감정을 품고 있으면 끝내 자멸하게 된다고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수련이의 말이 맞다는 것을요.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달랐습니다. 편지 한 장이 심장 옆에 붙어 있는 한 글을 읽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관리원이 저를 불렀어요. 다음 주에 러시아 무역 실무진이 방문하는데 통역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드미트리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죠. 관리원에게 명단을 보여달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의 이름을 찾고 있었습니다. 방문 당일 저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영빈관에 나갔어요. 로비에 사절단이 도착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드미트리는 없었어요. 7명의 낯선 러시아인들 사이에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가슴이 쓰려왔지만 표정을 유지한 채 통역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러시아 대표단 중 한 명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업무적인 톤으로요. 이전에 방문했던 볼코프 외교관의 안부를 상부에서 전하라고 했다면서 현재 어디에 계시느냐고 물었죠. 그 러시아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볼코프는 현재 동아시아국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고, 자세한 것은 모르겠다고요. 부서가 바뀌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일 수 있었어요. 승진일 수도 있었고 좌천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가 더 이상 북한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다시 평양에 올 이유가 사라진 거였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평양의 밤거리에는 불빛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건물들의 윤곽이 마치 제 희망의 윤곽처럼 흐릿했어요.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러시아로 가자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던 그 말이요. 그것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진심만으로는 이 나라의 벽을 넘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빈 약속의 자리에 홀로 남겨져 있었어요. 떠난 사람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 테고, 남겨진 사람은 새 장 안에서 그 자유를 상상하며 버텨야 했죠. 그 간극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거리였습니다. 품속의 편지를 꺼냈어요. 수십 번을 접었다 폈다 한 탓에 접힌 부분이 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뜨이 자슬루지바에시 스바보두. 당신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나는 그가 남긴 온기에 대한 감사였고, 다른 하나는 그 자유에 결코 닿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이었죠. 1999년에 봄이 왔지만 제 안에는 겨울만이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1999년 여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날이 왔어요. 어느 날 아침 기상 직후 관리원 2명이 제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따라오라는 말뿐이었죠. 숙소를 나서자 검은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탔을 때 양쪽에 보이부 요원이 한 명씩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묻지 않았죠. 물어봐야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차는 평양 시내를 빠져나가 어딘가로 향했어요. 30분쯤 달렸을 때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보이부 신문 시설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다리가 떨렸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걸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에서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어요. 형광등이 간간히 깜빡이는 긴 복도를 지나 한 방에 들어갔죠. 방 안에는 철제 의자 하나와 철제 테이블 하나, 그리고 천장에서 내리쬐는 강렬한 조명 하나가 전부였어요. 의자에 앉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앉자마자 조명이 제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었어요. 눈을 뜨기가 힘들 정도였죠. 신문관이 들어왔어요. 이전에 대기실에서 만났던 그 보이부 요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람은 더 나이가 많았고 눈빛이 더 무거웠어요. 테이블 건너편에 앉더니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두꺼운 서류철이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것을 볼 수 있었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37번, 아니 리은아 동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신문은 처음부터 체계적이었어요. 기쁨조에 들어온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행적을 하나하나 질문했습니다. 어떤 연회에 참석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요. 저는 사실대로 대답했어요. 숨길 것이 없는 부분에서는 정직하게, 숨겨야 하는 부분에서는 교묘하게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요. 드미트리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를 대비하며 답변을 조절했죠. 예상대로 신문은 드미트리에게로 향했어요. 볼코프 외교관과의 관계를 설명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통역 업무 관계였다고 대답했어요. 신문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사진 여러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공장 뒤편에서 찍힌 사진뿐 아니라 영빈관 정원에서 걷는 모습, 만찬장에서 가까이 앉아 있는 모습, 심지어 차 안에서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까지 있었어요. 누군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따라다니며 기록하고 있었던 거였죠. 위장이 뒤틀리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사진만으로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통역 업무상 당연한 거라고 해명할 수 있었죠. 신문관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 카드를 꺼낸 겁니다. 신문관이 서류철 맨 뒤에서 투명한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 작게 접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었어요. 그것은 드미트리의 편지였습니다.
숙소 점검 중에 제 침대 매트리스 안에서 발견했다고 신문관이 말했어요. 러시아어를 해독한 결과 방국 가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문장이 북한 체제를 부정하는 선동으로 해석된 거였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외국인에게서 받은 물건을 보고하지 않고 은닉한 것, 그 내용이 반체제적인 것, 이 두 가지만으로도 저는 끝이었죠. 신문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리은아 동무, 이것은 간첩 행위이자 반국가 범죄에 해당한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명이 눈을 태우고 철제 의자가 차갑고 콘크리트 벽이 사방에서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 신문관이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저를 두 번째로 무너뜨렸죠. 볼코프 외교관의 갑작스러운 출국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신문관이 서류를 뒤적이며 설명했어요. 볼코프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보고가 올라간 뒤 보이부가 러시아 대사관에 공식 항의를 했다고요. 외교관이 조선 여성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볼코프를 즉시 소환했다고요. 그가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강제로 끌려간 거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날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 환송도 없이 사라진 이유, 그 모든 것의 답이 이 신문실에서 밝혀진 거였죠. 드미트리는 저를 버리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저를 지키려다 자신이 쫓겨난 거였습니다. 그 사실이 편지보다 더 깊이 심장을 찔렀어요. 신문가는 우는 저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그에게 제 눈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겠죠. 이곳에서 눈물은 증거도 변명도 되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신문은 사흘간 계속되었어요.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고 같은 대답을 수십 번 해야 했습니다. 잠은 거의 자지 못했죠. 신문이 끝나면 독방에 넣어졌는데 천장의 형광등은 24시간 꺼지지 않았어요. 시간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하루가 지난 건지 이틀이 지난 건지 알 수 없었죠. 신문가는 드미트리와의 관계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신체적 접촉이 있었느냐, 비밀 정보를 넘겼느냐, 탈북을 모의했느냐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부인했어요. 편지를 숨긴 것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간첩 행위가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실수였다고 주장했죠. 신문가는 콧웃음을 쳤어요. 기쁨조 출신이 외국 외교관과 사적 감정을 나눈 것 자체가 반국가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신문관이 새로운 정보를 꺼냈어요. 드미트리가 모스크바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은하에게 러시아 망명을 제안했다고 진술했다는 거였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외교적으로 전달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드미트리가 정말 그렇게 진술한 것인지 아니면 보이부가 만들어낸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제 혐의를 결정적으로 무겁게 만들어버렸죠. 반국가 행위, 간첩 혐의, 외국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기밀 누설 가능성, 혐의가 하나둘 쌓여갔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도 마음도요. 독방에서 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편지 한 장 때문에, 사람 하나를 사랑한 것 때문에 제 인생 전체가 박살나고 있다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그리고 더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신문 나흘째 아침 신문관이 들어와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리은아 동무의 아버지 리처로가 당원 자격을 박탈당했다고요. 딸의 반국가 행위에 대한 감독 책임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당에서 제명된다는 것은 평양에서의 삶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주거, 배급, 직장,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증발하는 거였죠.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평생을 당에 충성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당의 방침을 성실하게 따랐던 사람이었죠. 그런 아버지가 딸 하나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런 겁니다. 제 선택이 아버지를 무너뜨린 거였어요. 며칠 뒤 어머니에 대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제명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거였어요. 뇌출혈이었다고 했습니다.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죠. 저는 신문실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체면도 자존심도 생존 본능도 다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신문관이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울어봐야 소용없다고, 동무가 초래한 결과라고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제 선택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편지를 받은 것, 숨긴 것, 감정을 품은 것, 그 하나하나가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끌어내렸죠. 드미트리를 원망할 수도 없었어요. 그 역시 강제로 쫓겨났고 그 역시 대가를 치렀을 테니까요. 원망할 수 있는 건 오직 이 체제뿐이었지만 체제를 원망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죄목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신문이 끝난 뒤 처분이 내려졌어요. 정치범 수용소 이송이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요덕관리소라는 이름이 거론되었죠. 그곳에 대한 이야기는 기쁨조에서도 은밀하게 떠돌았어요.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다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보를 듣고 오히려 담담해졌어요. 더 이상 무너질 곳이 없으면 담담해지는 것이 사람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 변수가 생겼어요. 아버지였습니다. 당에서 제명되었지만 아버지에게는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이 남아 있었죠. 그중 한 사람이 보위부 고위 간부와 연결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마지막 인맥을 동원한 거였습니다. 자신의 남은 모든 것을 걸고요. 결과적으로 정치범수용소 이송은 취소되었어요. 대신 함경북도 시골 농촌으로의 추방이 결정되었습니다. 감형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 대가가 너무나 컸어요. 아버지는 그 인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남은 재산 전부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평양의 집도 모아두었던 것도 전부요. 그리고 아버지 자신은 지방의 탄광 노동에 배치되었어요. 당 간부에서 탄광 노동자로 하루아침에 추락이었죠. 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가족 3명이 각기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저는 함경북도로, 아버지는 탄광으로, 어머니는 병상 위로요. 한 가족이 동시에 세 갈래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보이부를 나오던 날 바깥은 맑은 여름 하늘이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하지만 그 따뜻함이 제 피부에 닿지 않았습니다. 군용 트럭 짐칸에 올라타면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평양의 건물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14살에 들어와서 21살에 쫓겨나는 이 도시를 저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품속에는 여전히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신문 과정에서 압수되었던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은 그 편지는 신문 전에 이미 다른 곳에 숨겨두었던 거였습니다. 매트리스에서 발견된 것은 제가 일부러 남겨둔 미끼였어요. 진짜 편지는 속옷의 이중 봉제선 안에 넣어두었죠. 그것만은 끝까지 지켜낸 겁니다. 함경북도 회령군의 한 마을에 도착한 것은 1999년 여름의 끝자락이었어요. 군용 트럭에서 내렸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흙길이 마을의 유일한 도로였고 낡은 집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죠. 전기는 하루에 2~3시간만 들어왔고 수도는 아예 없었어요.
우물에서 물을 길었어야 했습니다. 마을 인민반장이 저를 맞았어요.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저를 보는 눈빛에 경계와 호기심이 섞여 있었죠. 평양에서 내려왔다는 것, 그것도 추방되어 왔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평양 추방자는 곧 정치범이나 다름없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가까이 하면 자신들에게도 해가 될까 두려워했던 거죠. 배정받은 곳은 마을 끝자락의 낡은 집이었어요. 방 하나에 부엌 하나, 지붕에는 구멍이 나 있었고 벽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평양의 기쁨조 숙소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곳이었죠. 첫날 밤 방바닥에 누웠을 때 벽 틈새로 바람이 들어왔어요. 천장에서는 뭔가 기어다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드미트리의 편지를 떠올렸어요. 당신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 바닥에 누워서 그 문장을 생각하면 울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더 이상 울 힘도 남아있지 않았죠. 다음 날부터 농장 노동이 시작되었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 밭에 나가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옥수수를 심고 잡초를 뽑고 물을 나르는 것이 매일의 일과였죠. 평양에서 무용과 러시아어를 배우던 손이 흙과 돌로 거칠어져 갔어요. 손가락 마디가 갈라지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거울 속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배급은 형편없었어요. 한 달에 옥수수 몇 킬로그램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었죠. 산에 올라가 나무를 캐고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아야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나물과 독초를 구분하지 못해 잘못 먹고 배탈이 나기도 했죠. 물고기를 잡는 것도 서툴렀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평양에서 온 아가씨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요. 감시도 계속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보안원이 찾아와 동향을 확인했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보고해야 했죠.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것은 허가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사실상 감옥과 다름없었습니다. 담장 대신 산이 둘러싸고 간수 대신 보안원이 감시하는 열린 감옥이었죠. 가을이 오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함경북도의 겨울은 영하 20, 3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낡은 집의 벽 틈새로 칼바람이 들이쳤고 난방용 나무를 구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야 했어요. 눈 속을 헤치며 나무를 해오는 것은 체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었죠. 한 번은 산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삐었는데 병원이 마을에 없어 스스로 치료해야 했어요. 천조각으로 발목을 감싸고 이를 악물며 집까지 기어온 날밤, 진짜로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 겨울을 버텨낸 것은 기적이었어요. 봄이 왔을 때 저는 살아 있었지만 몸무게가 10kg 이상 빠져 있었습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단단해져 가고 있었어요. 평양에서의 화려한 삶이 환상이었다면 이곳에서의 고통은 현실이었고 현실은 사람을 부수기도 하지만 단련시키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 서서히 저에게 다가오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저를 피하던 사람들이 제가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태도가 변한 거였죠. 특히 옆집에 사는 순덕이라는 50대 여인이 자주 찾아왔어요. 산나물 캐는 법, 김치 담그는 법, 겨울을 나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행동으로 온정을 보여주었죠. 2000년이 되었어요. 함경북도에서의 두 번째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식은 끊겼고 어머니의 상태는 알 수 없었죠. 저는 매일 밭에 나가 일하고 저녁에는 어두운 방에 앉아 편지를 꺼내 보았어요.
접힌 부분이 거의 뜯어질 지경이었지만 글자는 아직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편지가 제 유일한 연결고리였어요. 과거와 현재, 절망과 희망, 그 사이를 잇는 실랑가닥이었죠. 그리고 그의 가을, 순덕이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드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된 겁니다. 2000년 가을 순덕이 제 집에 찾아온 것은 해가 지고 난 뒤였어요. 평소와 달리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입을 열었죠. 목소리가 아주 낮았어요. 은하야,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순덕은 방바닥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어요. 자기 동생이 3년 전에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갔다는 거였습니다.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탈북이라는 단어는 이 나라에서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총살감이었으니까요. 순덕은 제 반응을 살피더니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동생은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한국까지 갔다고,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서울은 적의 수도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죠. 하지만 순덕의 동생은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돈을 벌고 원하는 음식을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삶이라고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 세상이 정말 존재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덕이 이 이야기를 해준 이유가 있었어요. 두만강 건너편 중국 쪽에 탈북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조선족 브로커들이었죠. 돈을 주면 중국 국경을 넘는 것을 도와주고 거기서부터 동남아를 거쳐 한국까지 가는 루트를 연결해 준다고 했어요. 순덕은 자기 동생이 이 루트를 통해 갔다면서 원한다면 연결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탈북이라는 것은 성공하면 자유였지만 실패하면 총살이었어요. 잡히면 정치 범수용소로 직행이었고 도와준 사람도 함께 처벌받았죠. 순덕이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살아서 뭐가 달라지느냐는 거였어요. 감시받으며 밭을 갈고 굶주리며 겨울을 나고 아버지의 소식도 어머니의 소식도 모른 채 이 마을에서 늙어가는 것이 제 남은 인생이었습니다. 드미트리의 편지가 떠올랐어요. 당신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 문장이 다시 심장을 울렸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만강은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았어요. 맑은 날 산 위에 올라가면 강줄기가 희미하게 보이기도 했죠. 그 강 하나를 건너면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저를 미치게 했어요. 이렇게 가까이에 자유가 있는데 손을 뻗을 수 없다는 것이요. 결심은 2000년 겨울이 오기 직전에 굳어졌어요. 계기는 아버지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마을에 들른 장사꾼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는데 아버지가 탄광에서 사고를 당해 다리를 크게 다쳤다는 거였어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소문이었죠. 그 소식을 듣던 날 밤 저는 편지를 꺼내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글자가 흐릿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종이가 닳아서요. 하지만 문장은 여전히 제 안에 새겨져 있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이 마을에서 서서히 죽어가느니 강을 건너다 죽더라도 한 번은 자유를 향해 달려보겠다고요. 순덕에게 찾아갔어요.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순덕은 제 눈을 오래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준비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시기는 겨울이 가장 좋다고 했어요.
강이 얼어붙으면 걸어서 건널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국경 경비도 강화되었습니다. 성공하려면 경비병의 교대 시간, 달빛의 유무, 바람의 방향까지 계산해야 했죠. 준비에는 2달이 걸렸어요. 순덕이 중국 쪽 브로커와 연락을 취해 날짜를 잡았습니다. 2001년 1월 가장 추운 시기였죠. 저는 그 2달 동안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어요. 밭에 나가 일하고 보안원에게 보고하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매 순간 탈출 계획을 되새기고 있었죠. 떠나기 전날 밤 순덕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옥수수떡 몇 개를 싸서 가져왔습니다. 길에서 먹으라고요.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거친 손으로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꼭 살아서 건너라고, 건너면 뒤돌아보지 말라고요. 저는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 여인이 저를 위해 감수한 위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발각되면 순덕도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두운 방에서 편지를 마지막으로 꺼내 읽었어요. 뜨이 자슬로지바에시 스바보두. 그 문장을 가슴에 새기고 편지를 다시 접어 속옷 안에 넣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편지와 함께 강을 건너거나 이 편지와 함께 죽거나 둘 중 하나였죠. 어떤 결과든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였어요. 2001년 1월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기온은 영하 25도를 밑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정이 넘어 집을 나섰죠. 검은 옷을 겹겹이 입고 순덕이 준 옥수수떡을 품에 넣고 발에는 헌 고무신을 신었어요. 신발이 그것뿐이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을 골라 나선 거였어요. 달빛이 없으면 경비병의 시야도 줄어드니까요. 마을에서 두만강까지는 산길로 2시간 거리였어요. 눈이 쌓인 산길을 걸으면서 숨소리조차 조절해야 했습니다. 국경 근처에는 초소가 있었고 순찰병이 돌고 있었죠. 순덕이 알려준 경로대로 산 능선을 타고 우회했어요. 나뭇가지가 발에 걸리고 눈 속에 발이 빠지고 얼굴을 때리는 바람이 칼날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경비견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어요. 개 짖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을 개였던 것 같았어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다리가 떨렸지만 그것이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2시간째 드디어 강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넓게 펼쳐진 하얀 얼음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만강이었죠. 생각보다 넓었어요. 건너편 중국 땅의 윤곽이 아득하게 보였습니다. 그 사이를 얼어붙은 강이 잇고 있었죠. 저는 강둑 위에 엎드려 주위를 살폈어요. 왼쪽으로 500m쯤 떨어진 곳에 초소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오른쪽은 어둠뿐이었죠. 순덕이 알려준 포인트는 초소와 초소 사이의 사각지대였어요. 경비병 교대 시간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라고 했습니다. 시계가 없었지만 별의 위치로 대략 2시 반쯤이라고 짐작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강둑에서 일어나 얼음 위로 첫 발을 내디뎠어요. 얼음이 단단했습니다. 체중을 실어도 갈라지지 않았죠. 2발, 3발, 4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얼음 아래에서 둔탁한 소리가 올라왔어요. 강 한가운데로 갈수록 얼음이 얇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경고했던 부분이었죠. 가운데를 피하고 약간 상류 쪽으로 비스듬히 건너라고 했어요. 강의 3분의 1쯤 왔을 때 발밑에서 갈라지는 소리가 났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멈춰서 발 아래를 살폈지만
어둠 속에서는 얼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옮기면서 상류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갈라지는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다시 단단한 얼음이었죠. 강의 절반을 지났을 때 뒤쪽에서 불빛이 번쩍였어요. 손전등이었습니다. 순찰병이 강둑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죠. 저는 반사적으로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렸어요. 검은 옷이 어둠에 묻히기를 바라면서 숨을 멈추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었어요. 빗줄기가 제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울리고 있었죠. 1초가 1년처럼 느껴졌어요. 불빛이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순찰병이 지나간 거였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죠. 돌아올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엎드린 채로 기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팔꿈치와 무릎이 얼음에 쓸리며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기었어요. 10m, 20m, 30m. 어느 정도 거리가 벌어졌다고 판단한 뒤 다시 일어나 뛰기 시작했어요. 뛰는 순간 고무신 한 짝이 벗겨졌습니다. 주울 틈이 없었어요. 한쪽 발이 맨발로 얼음 위를 디뎠죠. 살이 얼음에 달라붙는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어요. 건너편 강둑의 윤곽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라, 서지 않으면 쏜다. 조선말이었어요. 경비병이 저를 발견한 거였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빨리 달렸어요. 맨발이 얼음을 차고 바람이 귀를 때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다리는 멈추지 않았죠. 총성이 울렸어요. 탕 하는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총알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옆을 스쳤는지 하늘로 향했는지 그 순간에는 판단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총성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발밑에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함께 들렸죠. 총알이 얼음에 박힌 거였어요. 가까웠습니다. 세 번째 총성과 동시에 저는 강둑에 도달했어요. 중국 쪽 강둑이었습니다. 눈 쌓인 비탈을 기어 올랐어요. 손톱이 부러지고 무릎이 까졌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비탈 위로 올라서자 나무들이 있었어요. 나무 사이로 몸을 던졌죠. 뒤에서 네 번째 총성이 울렸지만 이미 나무에 가려진 뒤였어요. 총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눈가루를 튀겼습니다. 나무 뒤에 웅크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와 공포와 아드레날린이 뒤섞여 제 몸을 마구잡이로 흔들었죠. 뒤를 돌아보았어요. 강 건너편 북한 쪽 강둑에 손전등 불빛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경비병들이 모여들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강을 건너오지 않았어요. 중국 영토에 들어오면 외교 문제가 되니까요. 불빛들이 한참 동안 강 위를 비추더니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한참 동안 나무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 발이 맨발이었는데 감각이 없었어요. 동상이 시작되고 있었죠. 오른쪽 고무신도 반쯤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숨을 쉬고 있었고 심장이 뛰고 있었죠. 품속을 더듬었어요. 옥수수 떡은 달리는 과정에서 떨어뜨렸는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옷 안에 넣어둔 편지는 그대로였어요. 손가락 끝이 얼어 종이의 감촉이 선명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편지와 함께 강을 건넌 거였어요. 드미트리의 말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였죠. 순덕이 알려준 대로 강에서 북쪽으로 200m 지점에 헛간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거기서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몸을 일으켰습니다. 왼발에 감각은 없었지만
오른발로 무게를 지탱하며 걸었어요. 나무들 사이를 빠져나가자 눈 덮인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멀리 작은 건물의 윤곽이 보였어요. 헛간이었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어둠 속에서 불빛이 켜졌어요. 조선족 남자 한 명이 랜턴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마디 했어요. 리은하냐고요.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낡은 담요를 건네주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고 날이 밝기 전에 이동한다고 했어요. 담요를 두르고 헛간 구석에 앉았을 때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강을 건넜다는 것이, 북한 땅을 벗어났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이요.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멈출 수 없이, 끝없이요. 그날 밤 저는 태어나서 두 번째로 자유라는 단어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드미트리의 편지를 읽었을 때였고, 두 번째는 그 편지를 품에 안고 강을 건넌 바로 이 순간이었죠. 중국에서의 여정은 또 다른 고난이었어요. 브로커의 안내를 따라 연길, 심양을 거쳐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죠.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이 현실이었으니까요. 좁은 창고에 숨어 지내고 트럭 짐칸에 실려 이동하고 낯선 사람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날들이 반복되었어요. 동상에 걸린 왼발은 점점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발가락 두 개의 색이 검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브로커가 구해준 약을 발랐지만 소용이 없었죠. 나중에 한국에 도착한 뒤 병원에서 진단받았을 때 그 두 발가락은 이미 괴사한 상태였어요. 결국 절단해야 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대가가 발가락 두 개였던 거죠. 중국에서 베트남, 캄보디아를 거치는 루트였어요. 브로커가 바뀌고 이동 수단이 바뀌고 숨는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한 번은 베트남 국경 근처에서 경찰의 검문을 만났어요. 브로커가 재빨리 저를 수풀 속에 숨기고 혼자 검문을 통과한 뒤 돌아왔죠. 그 수풀 속에서 2시간 동안 벌레에 물리면서도 꼼짝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품속의 편지만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한 것은 2001년 봄이었어요. 대사관 문을 두드렸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직원이 달려와 저를 부축해 안으로 데려갔죠.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 때 리은하라고 대답했어요. 북에서는 번호였던 제가 다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된 순간이었죠. 대사관에서 한 달간의 절차를 거쳤어요. 신원 확인, 면담, 건강검진, 서류 작성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고 깨끗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어요. 4년 만에 처음으로 거울을 제대로 들여다보았죠. 거울 속의 여자는 23살이었지만 30이 넘어 보였어요. 눈 밑에 그늘, 갈라진 입술, 주름이 잡히기 시작한 이마가 지난 세월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2001년 여름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국의 여름이었죠.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전광판에 수많은 글씨와 광고가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웃고 전화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아름답고 압도적이고 동시에 두려웠죠. 하나원에서의 교육기간은 석 달이었어요.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화폐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기본적인 사회 규범을 배웠죠. 같은 시기에 입소한 탈북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만의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각자의 두만강이 있었고, 각자의 총성이 있었고, 각자의 편지가 있었던 거였죠. 하나원을 나온 뒤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 정착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말투가 달랐고, 문화가 달랐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경력이 없었으니까요. 기쁨조에서 무용을 했다는 것, 러시아어 통역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식당 보조, 공장 일, 청소 일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러시아어 학원에 등록해서 실력을 다시 다듬었습니다. 러시아어가 제 유일한 무기였으니까요. 몇 년이 지나 무역회사에서 러시아어 통역 일을 구했을 때 처음으로 제 발로 선 느낌이 들었어요. 번호가 아닌, 도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일하고 돈을 버는 삶이었죠. 드미트리를 찾으려는 노력도 했어요. 한국에 정착한 뒤 인터넷이라는 것을 배우고 러시아 외교부 명단을 검색하고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그의 이름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드미트리 세르게예비치 볼코프라는 이름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외교부에서 완전히 이름이 지워진 건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잔인한 결말이었어요. 죽었다면 슬퍼하고 살아있다면 기뻐할 수 있지만 모른다는 것은 그 어느 쪽으로도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만드니까요. 아버지에 대한 소식도 찾으려 했어요. 탈북민 네트워크를 통해 수소문했지만 확인된 것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북한을 떠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만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날 원룸 방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 있어야 한다는 그 말이요.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날 밤 부엌에서 울었던 거였죠. 지금 저는 40이 넘었어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죠. 가끔 저녁에 창가에 앉아 강을 바라보면 두만강이 떠올라요. 같은 물이 흐르는 강인데 한쪽은 자유였고 한쪽은 감옥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다른 두 강이면서 제 인생을 이어주는 같은 강이기도 했어요. 편지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수십 번을 접었다 펼친 탓에 접힌 부분은 거의 뜯어졌고 글씨도 많이 바랬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어 필기체의 윤곽은 아직 읽을 수 있어요. 뜨이 자슬루지바에시 스바보두. 당신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 한 줄이 14살 소녀를 새장에서 꺼내고 신문실을 버텨내게 하고 얼어붙은 강을 건너게 하고 총알을 피하게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드미트리가 이 편지를 쓸 때 이런 결과를 상상했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저 자기 앞에 있는 한 여자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었겠죠. 하지만 그 진심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꿔버렸어요. 편지 한 장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창가에 앉아 편지를 펼쳐봅니다. 그리고 드미트리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기를 바라요. 그가 저에게 자유를 선물했듯이 그도 자유롭기를요.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더 크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가 제게 남긴 것은 편지 한 장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이유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